전화 받네. 바쁠 텐데. 미자가 아이의 이불자락을 턱끝까지 꼼꼼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안 바쁘다. 근데 식전에 웬 전화고? 신부가 도망갔나? 농담은 여전하네. 오늘 내 결혼식인 거 알지? 입장 30분 전이야.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예의는 갖춰야 할 것 같아서. 나 오늘 대법관 집안 딸이랑 결혼식 한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성적이고 교양 있고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아, 그래. 대법관 딸. 축하한다. 나도 오늘 새 출발 크게 하나 했다. 무슨 일? 선이라도 봤나? 아니. 미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금 아들 낳았다. 지금 어느 따뜻한 곳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엇보다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행운이 듬뿍 쏟아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산 외곽 한적한 도로변에 자리 잡은 지은 지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산부인과 2층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연녹색 복도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후끈한 히터 바람이 섞여 나른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공기를 타고 점심 배식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병실하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는 짙은 회색빛 겨울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친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 위로 정오의 맑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빛은 반들반들하게 닦인 노란 장판 바닥을 가로질러 방 안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분명 산모를 위해 한껏 보일러를 틀어둔 안락하고 따뜻한 방이었지만 축하해줄 가족 하나 없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이 1인실의 공기는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침대는 하나였어요. 오래된 구형의 1인용 침대 위에 정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9, 10년을 구른 베테랑 간호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에는 품이 큰 환자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퉁퉁하게 부어 있었고 어깨에는 상고의 흔적인지 승모근이 솟아 있었죠. 그런데도 미자의 척추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품에 안긴 작은 겉사개를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고작 3시간. 붉은기가 가시지 않은 뺨 위로 솜털이 보송보송했고 실핏줄이 비치는 눈꺼풀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허공에 대고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미자의 미간이 세로로 일그러졌습니다. 뼈마디가 붉어진 손가락이 이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선이 아이의 이마 위를 지나 눈썹을 훑고 콧대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검은 점에서 멈췄어요. 미자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차기태. 전 남편 차기태의 이마가, 차기태의 짙은 눈썹이, 그리고 코 옆의 그 빌어먹을 점까지 이 손바닥만한 얼굴 안에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뼈를 깎아 낳았는데 정미자의 흔적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자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미자가 침대맡 테이블 위로 긴 팔을 뻗었습니다.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칠이 벗겨진 낡은 은색 보온병이 놓여 있었어요. 미자가 한 손으로 익숙하게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미지근한 둥글레차 냄새가 났습니다. 진통이 오기 직전 그녀가 직접 물을 끓여서 담아온 것이었죠. 미자가 보온병을 입술에 대고 두 모금을 연달아 삼켰습니다. 목울대가 크게 움직였어요.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묵직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군감이다 장군감. 호들갑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어 여보 진짜 고생했다 하는 남편의 울먹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아이고 축하드려요 하며 웃는 소리, 박수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미자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꽃바구니도 없었어요. 축하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벽 너머의 소란을 들으며 보온병 뚜껑을 도로 닫았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녕, 내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병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내가 네 엄마다. 근데 네 얼굴 보니까 갑자기 승질이 좀 나네. 아이가 끙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자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어요.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앞머리를 털어냈습니다. 차기태, 유전자 참 독하다.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 핸드폰이 징 하고 길게 울렸습니다. 미자의 고개가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검은 액정위로 발신자 이름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기태. 미자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아이를 감싸는 왼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자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의 초록색 버튼을 밀어 올렸어요. 미자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댔습니다. 왜?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산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미건조한 톤이었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 VIP 대기실. 바닥에 깔린 두꺼운 페르시아 융단이 걸음소리를 모두 삼키고 있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쪼개어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겨울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나여사가 가장 만족해할 만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그 완벽한 풍경 한가운데 차기태가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연미복이 그의 몸을 빈틈없이 조이고 있었어요. 빳빳한 흰 셔츠, 칼로 잰 듯 정확하게 떨어지는 어깨선, 빛을 반사하는 구두코까지 완벽했습니다. 기태의 길고 건조한 손가락이 거울 속 자신의 넥타이 매듭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태의 의대 동기이자 오늘 예식의 들러리 외과과장 오준혁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차기태, 네 얼굴이 왜 그렇노? 기태가 자신의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대꾸했습니다. 뭐가? 준혁이 검지손가락으로 기태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딱 그거다. 러닝하다가 급동신 온 사람 표정이네. 장인어른이 대법관이라 쫄았나? 네 얼굴 지금 밖에 깔린 하얀색 버진로드보다 더 하얗다. 기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허공을 향했어요. 헛소리 말고 나가라. 아니다. 그거보다 더 심하다니. 기태가 입술을 일자로 꾹 다물었습니다. 준혁이 농담을 멈추고 기태의 옆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장난기가 싹 가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야, 왜? 니 진짜 괜찮나? 정적이 대기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 너머 복도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축하화 안에서 풍기는 짙은 백합 냄새가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다시 전신 거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괜찮다. 준혁이 기태의 넓은 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어요. 준혁은 선을 아는 놈이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휘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연미복은 반듯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장박동이 제멋대로 널뛰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신 커피 탓이라고 뇌를 속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울 속 기태가 자신을 노려봤습니다.
뭘 빠뜨린 걸까? 오늘 예식에서 내가 놓친 변수가 뭐지? 대법관 장인어른의 축사 동선, 병원 재단 이사진들의 테이블 배치.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어요. 비서가 가져온 식순표는 그의 머릿속에 오차없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미자. 그 이름 세 글자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그 무뚝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태가 소매 안의 화상 자국을 파고들 듯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섭섭지 않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미자의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했을 엄청난 숫자가 찍혀 있을 터였죠. 이성적인 기태의 계산대로라면 미자는 그 돈으로 경치 좋은 곳에 번듯한 카페라도 하나 차려놓고 다리 뻗고 살고 있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태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미자가 편하게 산다? 그 명제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기태가 아는 정미자는 남이 던져준 고기 덩어리를 배불리 뜯어먹으며 안락함을 누릴 위인이 못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끓인 물을 담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미련할 정도로 독립적인 생물이었죠. 불현듯 그 은색 보온병이 떠올랐습니다. 본가의 그 화려한 주방 식기들 사이에서 흉물스럽게 겉돌던 칠이 다 벗겨진 싸구려 보온병. 기태가 백화점에서 최고급 텀블러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미자는 무심하게 대꾸했었죠. 이게 손에 익어서 편하다. 기태의 오른손이 바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닿았어요. 이성적인 뇌가 경고등을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식을 코앞에 두고 전처한테 연락하는 건 미친 짓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액정 잠금을 풀고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기태는 속으로 자신과 타협했습니다. 미자를 알게 된 지 20년이다. 결혼 생활 5년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는 친구였다. 오늘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냥 20년째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잘 살라는 안부 인사 한 통쯤은 괜찮은 거잖아. 합리화는 완벽했습니다. 기태가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 댔어요. 호출음이 울릴 때마다 거울 속 기태의 어깨가 빳빳하게 긴장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지? 괜한 긴장감에 목을 좌우로 스트레칭하는 순간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왜? 정미자,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높낮이가 전혀 없는 건조한 톤, 절대로 남에게 기대려 하지 않는 그 꼿꼿한 목소리. 기태가 멈칫했습니다. 기태는 턱선을 단단히 세우며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낮게 내리깔았습니다. 거만한 여유가 묻어나는 목소리를 세팅했어요. 전화 받네. 바쁠 텐데. 기태의 입 밖으로 나온 첫마디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쥔 기태의 손바닥에는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아이의 이불자락을 턱끝까지 꼼꼼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안 바쁘다. 근데 식전에 웬 전화고? 신부가 도망갔나? 미자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사투리가 뾰족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기태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완벽한 모습을 보던 시선이 거만하게 내리깔렸어요. 농담은 여전하네. 오늘 내 결혼식인 거 알지? 입장 30분 전이야. 기태가 재킷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예의는 갖춰야 할 것 같아서. 나 오늘 대법관 집안 딸이랑 결혼식 한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성적이고 교양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질구질했던 과거를 털어낸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미자가 손가락으로 귓바퀴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래. 대법관 딸. 축하한다. 근데 그 여자 네 자다가 탱크 소리 내면서 코 고는 건 아나?
양말 뒤집어 벗어 던지는 건 알고 교양 차리나. 미자의 심드렁한 대꾸에 아이가 타이밍을 맞춘 듯 작은 하품을 했습니다. 기태가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확 빼냈습니다. 정미자, 말본새 좀 고치라. 우리가 왜 끝났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네 그 감정적인 앞뒤 없는 태도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의 오점을 완벽하게 지금 바로잡는 중이다. 니도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새 출발해라. 기태는 일장연설을 하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자신이 아주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조언을 건넸다고 굳게 믿는 표정이었어요. 미자가 아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일정한 박자로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한 리듬이었습니다. 새 출발. 그래, 좋은 말이네. 나도 오늘 새 출발 크게 하나 했다.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태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일? 선이라도 봤나? 아니면 뭐 가게라도 하나 계약했나? 여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자가 아이의 베넷 쪼고리 고름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선이 아이의 감긴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미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금 아들 낳았다. 호텔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기태가 손목시계를 보던 자세 그대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기태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요동쳤습니다. 아들 낳았다? 방금 들은 5글자를 처리하려 애썼지만 아무런 결과값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입이 멍청하게 반쯤 벌어졌어요.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이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덜덜 떨며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세상이 통째로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몇 초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가 겨우 메마른 입술을 뗐습니다. 뭐라고? 바람 빠진 소리였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먼지처럼 사라진 후였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그때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작지만 날카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자가 전화기를 다시 쥐었습니다. 들리나? 목청 소리가 내랑 판박이다. 미자야 잠깐만. 정미자, 너 지금 그게 무슨... 전화기 너머에서 기태의 이성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그의 외침을 자르며 미자가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사이 입장할 시간 다 됐다. 잘 살아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이불 위로 툭 던져버렸어요. 말은 씩씩하게 했지만 미자의 입술 끝은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보온병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창틈으로 스며든 서늘한 공기가 미자의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10년 묵은 채증. 사실 미자는 그 무거운 돌덩이가 언제부터 자신의 명치를 짓누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이 차가운 온도는 그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그 거대하고 완벽한 기억을 단숨에 끌어당겼어요. 5년 전. 쾅!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육중하게 울렸습니다. 기태의 본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고 바닥 전체가 매끄러운 수입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미자가 거실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어요. 실내화를 신었는데도 바닥에 발이 닿을 때마다 탁탁 하는 파여름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거실 중앙의 거대한 가죽 소파 위에 나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올림머리, 목에 두른 굵은 진주 목걸이,
나 여사의 손가락이 찻잔의 손잡이를 우아하게 쥐고 있었어요. 앉아요. 나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에는 어떠한 음의 높낮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허리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깍지 꼈어요. 나 여사가 찻잔을 유리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기태가 자기 손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니 내쫓지는 않겠어요. 미자의 깍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이 집안에서 개인의 감정 따윈 사치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존심 버리고 들어오세요. 미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나 여사는 기태가 결혼을 통보했을 때 겉으로만 묵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으니 며느리를 말려 죽여 제 발로 나가게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그날 밤 미자는 침대에 누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깊게 잠든 기태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자가 협탁 위로 손을 뻗어 보온병의 쇠 표면을 훑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것처럼 차가웠어요. 아침에 끓여온 보리차는 이미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 4년 차, 기태의 미국 연수 출국 전날, 탑승 수속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공항 돔 천장을 크게 울렸습니다. 국제선 출국장 앞,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이 서 있는 공간만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기태가 서류 가방을 진 채 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나 없는 동안 어머니 신기 거스리지 마. 뭐 필요하면 내 개인 카드 쓰고 한도 올려놨어. 미자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와요. 미자의 입술이 한 번 더 열렸다가 그대로 굳게 닫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냉장고 같은 집에서 나 혼자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미자는 삼켜버렸습니다. 미국의 최고 병원으로 연수를 떠나는 남편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늘 완벽해야 하는 기태의 계획표에 자신의 나약함으로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출국장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기태의 넓은 등판을 미자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완벽한 걸음걸이. 미자의 코트 주머니 속 빈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기태의 본가. 그래, 언제든 또 오렴.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 사이로 평소엔 절대 들을 수 없던 나 여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본가의 1층 거실. 오후의 볕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서늘했어요.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는 복도 모퉁이에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에는 늘 그렇듯 낡은 은색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최근 며칠, 기태가 떠난 이 집에 낯선 향수 냄새가 자주 배어들었습니다. 나 여사는 방 안에서 누군가와 수차례 살갑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방금 전처럼 젊은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나 여사와 오랫동안 정답게 차를 마셨습니다. 마치 진짜 친엄마와 딸이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풍경이었죠. 탁탁탁탁 주방 안쪽에서 송 여사가 팔을 써는 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도우미에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낮게 깔려왔어요. 저거 대법관 딸내미 아이가 아직도 기태 도련님 못 잊고 이 집을 어슬렁거리노. 도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참말로 독하다 독해. 이제 떡하니 유남된 자리까지 노리나 보네. 사모님도 참 저걸 왜 자꾸 들이노? 미자의 시선이 텅 빈 거실 바닥에 고정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던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자신이 질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몸이 먼저 깨달아 버린 겁니다. 며칠 뒤 오후 3시,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재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허공을 갈랐어요.
나 여사가 거대한 원목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 여사가 서랍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로 서류를 쓱 밀어냈어요. 종이가 나무면을 스치는 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종이의 첫 줄에 꽂혔습니다. 이혼 합의서. 미자의 가슴팍이 오르내림을 멈췄습니다.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 탁 걸려버렸어요. 나 여사가 양손을 깍지진 채 턱을 개었습니다. 기태에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 생겼습니다. 미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정막이 흘렀어요. 초침이 3번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쪽 기책이니 미자 씨가 필요하다면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충분히 줄 생각이에요. 나 여사의 목소리는 어떠한 온도도 없었습니다. 기태도 서로 얼굴 보며 껄끄럽게 마무리하는 건 피하고 싶다 하더군요. 편하게 변호사 통해서 서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깔끔하니까요. 미자의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기태 씨의 생각이라고요. 갈라진 목소리가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 여사가 말없이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자 쪽으로 툭 던졌어요. 인화된 빳빳한 사진이 서류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미자의 시선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가는 듯 했어요. 사진 속 배경은 미국의 어느 햇살 좋은 거리였습니다. 기태가 흰색 셔츠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며칠 전 거실에서 보았던 그 향수 냄새의 주인인 대법관의 딸이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기태의 얼굴이었습니다. 기태가 웃고 있었어요. 날카롭게 뻗어있던 눈꼬리가 마치 순한 골든 리트리버처럼 한없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 병원 옥상에서 자신을 보며 지었던 그 표정, 구내식당 구석에서 청혼을 하며 보여주었던 그 무장해제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편할 때만 나오는 그 얼굴을 기태는 다른 여자 옆에서 하고 있었어요. 아닌 건가? 아니면 맞는 건가? 했던 의심조차 사치였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결혼 이후 기태는 늘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뿐이었죠. 미자는 자신의 자격지심을 숨기려 전화를 짧게 끊었는데 어쩌면 기태에게는 그 전화가 자신의 진짜 행복을 방해하는 족쇄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미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쥔 미자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끓일 이유조차 없었어요. 미자가 서류 옆에 놓인 검은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명란에 정미자 3글자를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어요. 사각거리는 날카로운 펜촉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 뒤 부산의 외곽 어촌마을. 미자가 허름한 원룸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세면대에 놓인 플라스틱 막대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선명한 2줄, 임신이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천천히 자신의 평평한 아랫배로 내려갔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방으로 나온 미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둥글레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미자가 보온병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차가웠던 손바닥에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내 아이다. 차기태의 핏줄이지만 온전히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우주. 부모 없이 자란 미자는 가족이 생긴다는 기분에 약간 설레었습니다. 왠지 자신이라면 아이와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죠. 심지어 돈 한 푼 없이 본가를 나올 땐 걱정조차 없었죠. 평생을 노력 없는 대가를 바란 적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화 종료 3분 12초. 기태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미친 사람처럼 노려봤습니다. 기기가 손안에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 나았다. 날짜가 스나이퍼의 총알처럼 기태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잊어버렸던, 아니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드디어 알아냈다는 쾌감과 정신이 아득한 기분이 복합적으로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기태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칼을 양손으로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포마드 머리가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졌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입장하셔야 함. 헉! 기태의 수석비서 김민준이 들어오다 말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항상 얼음장 같던 차기태가 초점 없는 눈으로 숨을 쉬며 넥타이를 미친 듯이 쥐어뜯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툭 두둑. 최고급 실크 넥타이가 찢어지며 단추 2개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기태가 핏발선 눈으로 김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쾅!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 복도. 바닥에 깔린 두꺼운 붉은 카펫 위로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당황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차기태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목을 조이던 나비 넥타이는 절반쯤 뜯어져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카펫 위를 미친 듯이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머릿속은 수백 대의 스피커를 켜놓은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안에는 대법관인 장인어른과 그의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재혼은 사랑이 섞이지 않은 오직 병원과 재단의 확장을 위한 완벽한 비즈니스 연극이었습니다. 손끝 한번 마주 잡은 적 없는 철저한 계약 관계였죠. 하지만 그 문 밖에는 차시 재단의 명운이 걸린 정재계 VIP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후계자의 자리와 병원장의 타이틀이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태는 단 1초도 그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잃게 될 재산, 바닥에 떨어질 명예, 어머니의 분노, 평소의 차기태라면 수천 번도 더 주파나를 튕겼을 그 모든 안위와 입지에 대한 걱정이 뇌리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어요.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건 오직 하나의 문장뿐이었습니다. 분명 내 아이를 낳았다. 내 아들을. 기태의 오른손이 셔츠 깃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부산으로. 사람이 정말 무언가에 미쳐버리면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기태가 미자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 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뜯어진 셔츠 깃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기태가 숨을 몰아쉴 때마다 뜨거운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기태의 구두굽이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내리찍을 때마다 귓가에 선명한 파열음이 울렸어요. 탁탁탁, 마치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차가운 기계음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기태가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오해를 시작했던 그 서늘한 시간으로 그를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넓은 복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한국과 달리 차갑고 쾌적한 보스턴의 협력병원. 고난이도 수술을 완벽하게 끝낸 기태가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재단의 후원자가 아닌 그저 칼잡이 차기태였고 그 백색의 공간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기태의 오른쪽 검지가 왼쪽 손목의 오래된 화상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꾹 눌렀습니다. 생각이 엉킬 때면 나오는 오랜 버릇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흘째 워낙 무덤덤한 성격이거니 합리화했어요. 그때 영상통화가 울렸습니다. 화면 속 나 여사는 보스턴의 눈보라보다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자가 요새 이상한 것 같다. 핑계대고 딴 놈 만나는 것 같으니 확인해봐라. 뚝.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에
기태의 목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과대망상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결혼 후 점점 어두워지던 미자의 낯빛과 출국날 불안해 보이던 찰나의 표정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틀 후 수석 비서가 보낸 이메일. 첨부 파일 속 미자는 카페 창가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태조차 본 적 없는 반달 같은 눈웃음. 쿵. 기태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밧줄을 놓쳐버린 듯 영혼이 빠져나가는 감각.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수화기 넘어 평소처럼 온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 누구냐고 묻는 순간 모든 게 엎질러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나 지금 바빠서 밥 불에 올려놨거든? 끊어. 기태는 침대 위로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손목의 흉터를 피가 날 정도로 꾹꾹 눌렀지만 감각 잃은 상처는 아무런 통증도 보내오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어요. 미자의 낡은 단화도 화장대 위 짐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침대맡 협탁, 미자의 분신 같던 은색 보온병이 놓여있던 둥근 흠집 위로 기태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등 뒤로 다가온 나여사가 소리 없이 섰습니다. 미자가 합의를 원했다. 위자료 챙겨서 잘 내보냈어. 네가 힘들어할까봐 어미가 알아서 다 처리했다. 그 애도 그걸 원했고. 기태의 턱 근육이 툭 붉어졌습니다. 미자가 원해서 나갔다고요. 그래. 속을 알 수 없는 애 아니니? 기태는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방치한 탓에 떠난 것이라 자책하는 편이 그녀에게 기만당하는 배신감보다 훨씬 견디기 쉬웠으니까요. 어차피 산산조각난 결혼이었습니다. 부산 병실 앞 복도. 수간호사 오수진이 복도벽에 머리를 쿵쿵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혈압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성이다 얇은 병실문 너머로 모든 대화를 엿들어버린 참이었죠. 수지는 문을 열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정미자. 왜? 애 젖물리는 중이다. 미자의 평온한 목소리에 수지는 제 머리통을 쥐어뜯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그걸 폭탄처럼 던져놓고 끊으면 어떡해. 그 독사 같은 시어머니랑 차기태 그 인간이 퍽이도 가만히 있겠다. 가만 안 있으면 지들이 어쩔 건데. 아우 넌 진짜 속도 없어? 화도 안 나? 미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는 무슨. 10년 묵은 채증이 싹 다 내려갔다. 그때였습니다. 정미자! 병원을 통째로 울리는 짐승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병실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빗물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연미복 차림의 기태가 문틀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우뚝 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엉망으로 들러붙은 채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기태의 시선이 병실 안을 훑었습니다. 비좁고 낡은 1인실, 그리고 품 안에 아기를 꼭 안은 채 돌처럼 굳어있는 미자. 미자의 손가락이 아이의 겉사기를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선은 기태의 명치쯤에 머문 채 끝내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로 아랫입술 안쪽을 지그시기 물었습니다. 왜 왔노? 미자의 목소리가 낮고 건조하게 병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놀란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기질적인 톤이었어요. 기태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구두 소리가 병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침대 모서리 앞에 멈춰선 기태의 시선이 미자의 품 안으로 꽂혔습니다. 아이의 얼굴, 이마, 눈썹, 그리고 콧대 옆의 아주 작은 점. 기태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왼쪽 셔츠 소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감각이 죽어버린 화상 흉터를 꾹 눌렀습니다. 늘 차가웠던 그 자리가 오늘따라 될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미자가 시선을 내린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은?
미자가 뜸을 들이다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했어요. 식장 문 닫고 왔나?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본드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완벽한 긍정이었습니다. 미자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대법관 사이 자리 제 발로 차고 여기 구경 났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기태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고? 가라. 안 잡는다. 미자야.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정적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품에 안긴 아이가 끙소리를 내며 뒤척였어요. 미자의 꼿꼿했던 등이 본능적으로 아이 쪽으로 동그랗게 말렸습니다. 오구오구 깼나? 세상 차갑던 미자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온기가 훅 끼쳤습니다. 기태는 그 모습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언제나 반듯하고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던 여자가 아이의 작은 옹알이 한 번에 온몸을 무장해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기태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미자의 손끝이 굳었어요. 내 아이가. 아니다. 기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가 서늘하게 잘라냈습니다. 내 아이다, 내 아이. 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아이다. 기태가 미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자 역시 고개를 들어 기태를 마주봤어요.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함께한 기태는 알았습니다. 미자가 방어벽을 최고조로 세웠을 때 저렇게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 채 목소리 톤을 평평하게 다듬는다는 것을. 날짜가 맞아. 기태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출국 전날 밤, 네가 알잖아. 미자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날짜? 의사 선생이라 계산은 빠르네. 근데 어쩌나? 난 그날 밤 대법관 딸이랑 실실 쪼개고 다니던 네 면상 꼴도 보기 싫어서 다 잊어버렸는데. 기태의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 미자의 입을 통해 날아와 꽂혔어요. 물으려 했지만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서둘러 시선을 내리고 아이의 배내 쪼고리 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가라. 미자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웠어요. 나가라. 이 아이는 내 혼자 키운다. 이 애는 차씨가 아니고 정씨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몸을 구부렸어요. 그의 시선이 아이의 콧대 옆 점에 닿았습니다. 기태의 턱이 다시 평소처럼 꼿꼿하게 치켜들었습니다. 네 애 맞다. 그리고 내 아이이기도 하지.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기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이성적으로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어요. 그게 완벽한 통제를 가졌다고 하는 남자, 차기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 키울 생각이었나? 미자의 손가락이 이불 위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탁자 위, 낡은 보온병의 쇠 표면이 석양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한 걸음 더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일은 덮자. 이혼할 때 우리 둘 다 너무 감정적이었다. 나도 소홀했지만 당신도 그 남자 만났잖아. 서로 잘못한 거 인정해라. 숨이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기태가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문제는 다르다. 나한테도 명백히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다. 이 아이 내 호적에 올려서 자씨 집안 장손으로 부족함 없이 키운다. 내가 책임진다. 미자의 입술 안쪽이 터질 듯 물렸습니다. 입술 틈새로 비릿한 피맛이 배어나왔어요. 미자의 눈동자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권리?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듯 짜낸 소리였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노? 니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데? 기태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정미자, 억지 부리지 마라. 당신 혼자 애 키우는 거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현실? 10달 내내 혼자 배 부여잡고 뒹굴 때 닌 다른 여자랑 희낙낙 약혼식 올렸제. 코빼기도 안 보인 놈이 어디서 애비 권리 타령이고.
미자의 척추가 용수철처럼 꼿꼿하게 세워졌습니다. 미자가 침대 시트를 거칠게 움켜쥐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미자야, 내 말 좀. 나가라고! 내 새끼 근처에 얼쩡거리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미자의 단전에서 나온 비명에 깜짝 놀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 찢어질 듯한 아이 울음소리에 미자가 다급히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미자의 뺨위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기태 앞에서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꾹꾹 눌러 담았던 지독한 서름이 터져 나온 것이었죠. 기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열하며 아이를 달래는 미자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허무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안 가고 서 있노? 제발 좀 나가라. 미자의 입에서 기태를 향한 처음이자 마지막 애원이 쏟아졌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구두가 바닥을 질질 끌며 뒷걸음질 쳤어요. 문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병실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양손에 편의점 봉투를 주렁주렁 든 수간호사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과 기태의 어깨가 정면으로 퍽 부딪혔습니다. 아이씨! 수진의 눈썹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2리터짜리 생수병. 팔에 힘을 풀자 생수병이 떨어지며 기태의 발등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악! 기태가 짧은 신음을 냈지만 수진은 코웃음 쳤어요. 어머, 발등에 금 갔나? 의사 선생님이니 알아서 뼈 맞추시고요. 비껴요, 비껴. 미역국 식으니까. 수진이 엉덩이로 기태를 퍽 밀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태는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복도로 튕겨 나왔습니다. 탁! 문이 닫혔습니다. 기태가 닫힌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기태가 주머니에서 꺼져 있던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서 김민준을 찾았습니다. 예, 부사장님. 김비서. 네, 지금 예식장 난리 났습니다. 사모님 쓰러지시고 대법관님 길길이 날뛰시고. 기태가 민준의 말을 서늘하게 잘랐습니다. 기태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어요. 내 아이야. 기태가 전화를 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의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 위로 겨울비가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의 뒷좌석은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차기태의 윤곽이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젖은 셔츠 사이로 스며든 한기가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기태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가 마치 그 옛날 매섭게 몰아치던 옥상의 겨울바람 소리처럼 귓가를 울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병원 옥상, 바다에서 불어온 짠내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가운이 거센 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거렸어요. 미자가 옥상문을 열고 나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트 모서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기태의 양 어깨가 바닥을 향해 무겁게 끌어내려져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바람을 피하는 줄 알았겠지만 미자는 알았어요. 거대한 바위 같은 무언가를 속으로 짓눌렀을 때 사람의 몸이 저렇게 변한다는 것을. 미자가 걸음을 옮겨 기태의 세 걸음 옆 난간에 섰습니다. 오전 수술실에서요. 미자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기태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난간을 진 기태의 손가락 관절이 터질 듯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때 기태가 처음 보조로 들어간 수술에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구의 과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벽함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기태에게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미자가 난간에 팔을 걸치고 저 멀리 부산항의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오늘 죽었는데 이 시간에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아이 3명이 태어났습니다. 기태의 고개가 천천히 미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진 채였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냥 자기 속도대로 갑니다. 선생님이 생사까지 다 통제하려고 짊어지면 오래 못 버텨요. 기태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 소리만 거세게 불어닥쳤어요. 한참 뒤 기태의 입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의사한테 그런 말 해도 됩니까? 미자가 품에 안고 있던 차트를 고쳐 안으며 돌아섰습니다. 위로해줬는데 뭐가 어때서요?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은 아주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옥상에서의 그 짧은 대화를 7년 동안 심장 깊은 곳에 박아두었습니다. 자신을 이사장의 아들이 아닌 한계에 부딪혀 흔들리는 인간 차기태로 봐준 사람은 미자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단단했던 구원이 거대한 기만 속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사실이 기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덜컹. 차가 요금소 방지턱을 넘으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태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옥상의 매서운 바람이 흩어지고 다시 무거운 정적이 맴도는 벤틀리 뒷좌석이었습니다. 기태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운전석 위쪽에 달린 직사각형의 룸미러에 꽂혀 있었어요. 차창 밖은 매서운 빗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지만 기태의 젖은 셔츠 끝자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수석비서 김민준의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소름 돋는 분노는 고함을 칠 때가 아니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기태가 연미복 재킷을 벗어 옆자리에 툭 던졌습니다. 김 비서, 룸미러 속 민준의 눈동자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 부사장님. 기태가 셔츠 소매의 단추를 천천히 하나씩 풀었습니다. 우리 몇 년 됐지? 민준의 양손이 운전대의 가죽 커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10년 됐습니다. 기태가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오래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기태의 오른손 검지가 그 흉터 위를 꾹 눌렀어요. 그래, 10년. 기태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김 비서의 진짜 사장이 누구지? 룸미러 속 민준의 시선이 툭 떨어졌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 할 운전자의 눈이 갈 곳을 잃고 요동쳤어요. 당연히 부사장님이십니다. 기태가 창문에 맺힌 빗방울의 궤적을 따라 손가락을 쭉 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질감이 지문 끝에 달라붙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올바른 판을 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패를 쥐어줬어야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다시 한번 차 안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어요. 기태가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룸미러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정확히 맞부딪혔어요. 그 사진. 민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뒷좌석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네가 보냈던 미자의 그 사진. 그거 출처가 어디야? 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기우뚱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을 삼키는 목을때만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기태가 룸미러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턱을 뗐습니다. 차 세워야 대답할 건가? 민준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헐떡이는 입모양이 보였어요. 그 사진은... 민준이 마른 입술로 혀를 축였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기태의 상체가 등받이 쪽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흉터를 누르던 기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큰 사모님, 어머니 나여사. 기태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야? 미국 연수 가시기 전부터입니다. 사모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기태가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툭! 첫 번째 단추가 떨어지며 바닥 매트 위로 굴러갔어요. 그 맞은편 남자는 민준의 눈동자가 룸미러를 피해 완전히 아래로 꺼졌습니다. 그건 편집된 겁니다. 사모님이 카페에 혼자 앉아 계신 사진에 큰 사모님이 다른 남자를 합성해서 제게 넘기셨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달려가는 고속도로 위. 차 안의 온도는 그대로였고 빗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 여사가 서류를 내밀며 미자가 이혼을 먼저 원했다고 했을 때 기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꺼이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 역광을 등진 채 낡은 병원 침대에서 홀로 핏덩이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미자의 모습이 망막에 화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차는 어느새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옆자리에 던져둔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김 비서, 예 부사장님. 기태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시퍼렇게선 얼음칼 같았어요. 오늘부로 너는 해고다. 차는 본가 주차장에 세워두고 내일 아침 책상에서 짐 빼. 룸미러 속 민준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열렸지만 기태의 서늘한 시선에 눌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기태가 무릎 위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 표시가 수십 통 떠 있었습니다. 대법관 장인어른, 병원 이사진들, 그리고 어머니 나 여사. 기태가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액정 위로 반사된 기태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기태가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차시재단. 창밖의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깎어. 어두운 차창 너머로 기태의 눈빛이 서늘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막을 찍고 초인종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기태의 본가 거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매끄러운 수입 대리석 바닥은 거실 중앙의 가죽 소파에 나 여사와 차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 여사는 머리카락 한 톨 흐트러지지 않은 올림머리에 베이지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의 손잡이를 우아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재혼식이 신랑의 도주로 박살났지만 찻잔은 수면 한 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구두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들어왔습니다. 연미복 차림의 차기태였습니다. 기태가 거실 중앙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차 회장이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탁 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이고 기태야, 일단 앉아라. 차 회장의 목소리에는 낮고 부드러운 하이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태가 아버지를 내려다본 채 턱을 굳혔습니다. 앉을 시간 없습니다. 차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샤인머스켓 하나를 똑 떼어놨습니다. 포도 달다. 하나 먹고 해라. 네가 무슨 사춘기 반항아도 아니고 도망을 치냐. 아빠는 너 중학교 2학년 때 키우던 장수풍뎅이 죽었다고 3일 동안 방문 닫고 단식 투쟁했을 때 딱 그때 표정을 보는 것 같네. 차 회장이 포도알을 입에 쏙 넣으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차 회장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이구아나였습니다. 25년 전 일이고요. 차 회장이 입안의 포도를 씹다 말고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랬냐? 아무튼 가족끼리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대법관 영감탱이는 내가 내일 좋은 양주 한 병 들고 가서 잘 구슬려 볼 테니까 너는 너무 쫄지 말고. 나 여사가 찻잔을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빠지세요. 나 여사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도도 없었습니다. 차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 여사가 꼿꼿한 허리를 유지한 채 기태를 올려다봤습니다. 기태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어머니를 마주 보았어요. 거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빙산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기태가 제 킷을 소파 한구석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기태가 소매의 단추를 하나씩 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오늘 그러더군요. 대법관 딸이랑 웃으며 거리를 걷는 사진을 봤다고. 나 여사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오래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 한국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차 회장이 포도알을 때려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여사가 차 회장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한번 쏘아붙인 뒤 다시 기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턱이 거만하게 위로 들렸어요. 네가 그렇게 멍청하게 일만 하니까 내가 손을 쓴 거다. 기태의 손가락이 흉터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나 여사가 우아하게 진주귀걸이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그 애가 자기 발로 나가게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네가 바람을 피울 위인이 못 되니 어쩌겠니. 강남에서 제일 비싼 CG 업체 불렀다. 대법관 집안 귀한 딸 얼굴을 아무렇게나 합성할 수는 없잖니? 차 회장이 입을 쩍 벌린 채 소파에서 엉덩이를 반쯤 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그걸 돈 주고 만들었어? 얼마 줬어? 나 여사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500만 원 줬어요. 그림자 처리가 조금 아쉽긴 하더군요. 차 회장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찰싹 쳤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 병원 홍보팀에 그래픽 기가 막히게 하는 김대리 있잖아. 김대리한테 회식비 10만 원만 쥐어줘도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어주는데 그 생돈 500을 다 태워. 차 회장의 통탄스러운 외침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기태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이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가족의 대화 속에는 한 여자의 인생이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을요. 기태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 가짜 사진 한 장에 기태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자는 혼자 쫓겨났습니다. 나 여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차 회장은 들고 있던 포도알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기태가 한 걸음 더 테이블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오늘 새벽 미자가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나 여사의 눈동자가 좌우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온도가 변한 적 없던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늘한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균열이 쫙 가고 있었어요. 차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들? 내 손자라고? 기태야, 그게 참말이냐? 나 여사가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태야.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뭘 착각하나 본데 그게 네 아이인지 유전자 검사라도 해봤니? 그 여자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조작한 걸 수도 있어. 당장 변호사부터 불러. 기태는 질린 듯한 표정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지갑과 스마트폰 그리고 부사장 명패가 박힌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유리 테이블 위로 3가지 물건을 툭 던졌어요. 유리와 플라스틱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이 집안에 필요한 로봇은 따로 구해서 쓰십시오. 차 회장의 손이 기태의 어깨를 향해 다급히 뻗어졌습니다. 기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앉아서 대화로 풀자니까. 기태가 아버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돼야 하고 병원이 개인보다 먼저라는 거. 그런데 아버지, 기태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저 그거 한 번도 원한 적 없었습니다. 기태가 나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 여사의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닫혔습니다. 기태가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을 향해 긴 다리를 뻗었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쾅쾅 울렸습니다.
차 회장이 기태의 등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기태야, 장수풍뎅이 사줄 테니까 일단 들어와라, 어?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쇠 손잡이의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기태야. 등 뒤에서 나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온도가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기태는 알았습니다. 평생을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의 끝이 방금 아주 미세하게 갈라졌다는 것을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넌 차씨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기태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거실 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행이네요. 기태가 차가운 밤거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기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샤인머스켓 한 알과 테이블 위를 나뒹구는 기태의 부사장 사원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나 여사가 천천히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기태의 스마트폰에 머물렀어요. 징징. 그때였습니다. 기태가 버리고 간 스마트폰의 액정이 하얗게 켜지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사의 손가락이 천천히 스마트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액정 화면 위로 오수진 수간호사라는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떠올라 있었어요. 나 여사의 눈동자가 메시지 내용을 읽어내리며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나 여사의 손가락이 천천히 허공을 가로질러 액정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 창에 뜬 발신자는 오수진 수간호사. 미자의 병원 동기이자 유일한 절친이었습니다. 나 여사의 시선이 무심하게 활자 위를 훑어내렸습니다. 차기태. 미자 아기 황달 수치 급상승해서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넘긴다. 니랑 똑같은 희귀혈액 RH-AB형이더라. 혹시 수혈 필요할지 모르니까 핏줄 타령할 거면 당장 튀어온나. 쨍그랑. 거실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나 여사의 손끝에 닿아있던 최고급 영국제 찻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평생토록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뜨거운 홍차가 나 여사의 베이지색 구두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RH-AB형. 대한민국에서 0.1%밖에 되지 않는 혈액형. 차 회장이 바닥에 떨어진 포도를 줍다 말고 펄쩍 뛰었습니다. 차 회장의 눈이 탁자 위 핸드폰과 산산조각난 찻잔을 번갈아 향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여보. 왜 그래? 기태폰에 폭탄이라도 터졌어. 나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꼿꼿했던 양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송기사, 당장 차 준비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항상 온도가 없던 목소리에 시뻘건 불길이 옮겨 붙어 있었어요. 차 회장이 당황하며 허공에 양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차는 왜? 진짜 장수풍뎅이라도 사러 가게. 나 여사가 기태의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내 손잡니다. 나 여사의 시선이 차 회장에게 꽂혔습니다. RH-AB형 기태 핏줄이 맞다고요. 자정을 넘긴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부분의 간판불이 꺼진 어두운 승강장에 부산행 심야 우등 버스 한 대만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어요. 그 버스 앞을 향해 차기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연미복 셔츠, 흙탕물이 튄 구두, 기태의 손이 젖은 바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기태는 본가 대문을 박차고 나온 직후에야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차키도 모두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온 후였어요. 다시 그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엔 차기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연미복 안주머니에 비상용으로 찔러두었던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그의 부산행 티켓이 되어주었어요. 기태가 버스 맨 뒷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댔어요.
유리의 차가운 냉기가 이마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온통 미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왜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버스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기태의 귓가를 둥둥 때렸습니다. 둥둥둥. 그 둔탁한 진동이 서서히 박자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기계음이 아니라 누군가 아스팔트 바닥을 거칠게 차고 오르는 낯익은 발소리로 변해갔어요. 창문에서 스며들던 서늘한 겨울 빗물 냄새가 흩어지고 대신 훅 끼쳐오는 따뜻한 훈풍이 기태의 젖은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기태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뿌리던 4월이었습니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신입들의 웃음소리가 봄날의 공기를 들뜨게 만들고 기태의 시선이 캠퍼스 정문 쪽을 향해 길게 뻗어 있었어요. 그 시선의 끝에 한 여학생이 전력 질주를 하며 언덕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후드티의 끈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고 흰색 운동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거칠게 차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지만 턱을 바짝 당긴 채 앞만 보고 달리는 폼이 육상선수 못지 않았습니다. 석훈이 마시던 캔커피를 벤치에 내려놓으며 턱으로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야, 온다! 간호대 달려라 하니 기태가 팔짱을 낀 채 여학생의 달리는 궤적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오늘도 뛰네. 석훈이 과장되게 어깨를 으스기며 혀를 찼습니다. 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더라. 의대 애들 사이에서 벌써 유명하다. 무슨 특수부대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아침 8시 반만 되면 언덕을 저속도로 주파한다니까?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리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기태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버스비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학교까지 뛰었던 겁니다. 도서관 3층, 구석진 창가 자리, 그곳은 언제나 미자의 지정석이었습니다. 두꺼운 전공서적에 코를 박고 있는 그녀를 눈여겨보는 남학생들은 기태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석훈이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르고 미자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석훈이 캔커피 하나를 책상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으며 능글맞게 웃었어요. 한희 씨, 매일 뛰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거 마시고 하세요. 미자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형광펜의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활자를 향해 있었어요. 이 커피에 족보라도 붙어 있습니까? 석훈의 웃음기가 얼굴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예? 아니요. 그냥 그쪽이 하도 열심히. 미자가 고개를 들어 석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 근육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족보 안 붙은 커피는 제 심박수만 올릴 뿐입니다. 치워주시죠. 안 그래도 뛰어와서 심장 터질 것 같으니까. 석훈이 헛기침을 하며 캔커피를 집어들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서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기태의 한쪽 입꼬리가 위로 픽 올라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 여자. 남의 시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책상 앞만 지켜내는 여자. 완벽한 배경과 가식적인 미소로 둘러싸인 기태의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인종이었습니다. 기태는 그 무심하고도 단단한 등짝에 평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죠. 하지만 결혼은 기태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자가 넓은 본가에서 조금씩 주눅 들어가는 것이 기태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기태는 그게 미치도록 싫었어요. 어머니의 날선 독설로부터 미자를 지켜내려면 기태 스스로 어머니를 뛰어넘는 병원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매달렸습니다. 수술 일정을 미친 듯이 잡고 논문을 쓰고 세미나를 돌았어요. 어느 날 새벽 2시, 기태가 넥타이를 반쯤 푼 채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이었어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책을 보던 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태가 셔츠 단추를 풀며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깨가 돌덩이 같았어요. 아직 안 잤어. 피곤할 텐데 자지. 미자가 덮던 책의 모서리를 접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도 탱크 소리를 내면서 코를 골아대서 미리 자두면 이따 깰까봐 눈치 게임 중이었다. 기태가 그 와중에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코를 골아? 의학적으로 내 코는 코를 골 수 없는 완벽한 구조라고. 미자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한 기도에서 어떻게 멧돼지 소리가 나는지 내일 학회에 논문이나 하나 내봐라. 기태가 미자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금세 고르게 변했어요. 기태는 지친 얼굴을 세수하듯 쓸어내렸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질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고속도로 위 나 여사와 차 회장이 탄 검은색 세단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나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에 그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나 여사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 놓인 가죽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RH-AB형. 선대 회장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자신이 물려받았고 아들 기태에게 물려준 그 지독한 희귀혈액형. 그 피가 지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핏덩이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핏줄이란 참 무섭습니다. 평생을 계산표 위에서만 살던 그녀의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으니까요. 나 여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옆자리의 차 회장이 나 여사의 눈치를 보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부산의 대형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앞 복도. 하얀 형광등 빛이 소독약 냄새와 섞여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복도 한쪽의 철제 의자 위에 미자가 등을 굽힌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미자의 두 손은 보온병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짓지 못한 아이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자랐지만 이를 악물고 간호사가 되어 여기까지 나름 번듯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내 밥벌이가 있으니 남편 그늘 따위 없어도 이 작은 생명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핏덩이 같은 아이가 갑자기 생사를 오가며 차가운 기계 속에 갇히자 그 알량했던 희망과 자신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모자란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 차가운 복도에서 낡은 보온병이나 움켜쥐고 떠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미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툭툭 보온병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으로 7년 전 병원 구내식당 구석자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와 깍두기를 씹다 말고 불쑥 던지던 차기태의 목소리. 내랑 결혼합시다. 계속 타이밍 재다가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말합니다. 차 선생님, 저 부모 없습니다. 그리고 땡전한 분 없어요. 어머니 허락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내 인생에 쳐들어왔던 남자. 나쁜 자식. 미자가 보온병을 쥔 손에 핏발이 서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렇게 사정해서 결혼해놓고 바람이 나? 네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더 잘 살 거다. 내 새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살려내서 이겨낸다고. 알겠나? 지독한 원망과 뼈저린 현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자의 눈앞이 뜨거운 눈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핑 도는 현기증에 정신을 못 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급하고 거친 구두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가 흐려진 시야를 소매로 벅벅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 여사와 차 회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나 여사의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구겨진 채 미친 듯이 펄럭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의 걸음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
작은 몸에 선을 꽂은 채 누워있는 아기가 보였습니다. 인큐베이터의 푸른 광선 치료기 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넓은 이마, 짙은 눈썹, 그리고 콧대 옆의 작은 점까지 갓난아이의 얼굴에 차기태가 고스란히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나 여사의 손이 덜덜 떨리며 차가운 유리창 위를 더듬었습니다. 입술이 열렸지만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소아과 담당의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미자 산모님, 아기 황달 수치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수준입니다. 전신 피를 교체하는 교환 수혈이 시급한데 아이가 희귀 유전인 RH-AB형을 물려받았어요. 지금 혈액원 전체를 뒤져도 일치하는 피가 없습니다. 미자의 손에서 보온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은색통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미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나 여사가 의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코트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렸어요. 하얀 팔목이 드러났습니다. 내 피 뽑으세요. 의사와 미자의 시선이 동시에 나 여사를 향했습니다. 나도 RH-AB형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내 손자랑 똑같은 핏줄입니다. 당장 내 피 뽑아서 저 아이한테 넣으세요. 나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2시간 후 수혈을 마친 나 여사가 압박 붕대를 감은 팔을 한 채 철제 의자에 앉은 미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여사가 미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구두 굽소리조차 내지 않던 그녀가 지금은 무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나도 원래 이렇게 컸다. 미자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얼굴 한 번 안 본 기태 애비랑 정붙이고 사는데 10년 넘게 걸렸어. 재단 대표 자리는 그런 거다. 책임이 개인의 숨통을 조이는 자리야. 나 여사의 고개가 천천히 미자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할 거라 지레짐작했다. 내 방식이 맞다고만 믿었다. 그런데 네가 내 목숨 같은 손자를 안고 있는 걸 보니 내 행동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나 여사가 미자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아주 만약 네가 기회를 준다면 내가 정말 노력하마. 나 여사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미자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년 묵은 얼음벽이 그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체온 한 번에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쾅! 바로 그 순간 비상구 문이 박살 날 듯 열렸습니다. 기태가 헐떡이며 복도로 뛰어들어왔어요. 헉, 미자야! 기태의 시선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나 여사와 미자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미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기태의 눈이 뒤집혔어요. 기태가 성큼성큼 다가와 나 여사와 미자 사이를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무슨 짓입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미자한테 무슨 협박을 하신 거예요? 기태가 핏발선 눈으로 나 여사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 여사가 황당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차 회장이 뒤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며 기태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네 애미 방금 피 뽑고 나왔다. 너보다 먼저 와서 손자 살렸어. 기태의 입이 멍청하게 반쯤 벌어졌습니다. 예? 피를요? 기태가 미자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미자가 이마를 짚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혈압아. 나 여사의 입에서 짙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없노? 아기 자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진짜. 미자가 기태의 가슴팍을 툭 밀어냈습니다. 저리 안 비키나? 바람 맞고 왔으면 코나 풀고 오든가 수액 맞고 있어야 할 어머니 세워두고 뭐하노? 기태는 미자의 그 심드렁한 구박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차 회장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여사의 입가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몇 달 뒤 작은 동네 의원의 유리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산 외곽 바닷가 마을.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섞인 봄바람이 대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진료실 앞 데스크에 수간호사 복장을 한 미자가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볼살이 제법 통통하게 오른 얼굴. 반듯한 자세는 여전했지만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진료실 안쪽에서 앙칼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그거 무좀약 하나 처방해주는데 뭐가 이리 말이 많노? 그냥 연고나 하나 주면 되지. 할머니, 10년 방치한 무좀은 연고로 안 됩니다. 간 수치 검사하고 먹는 약 드셔야 해요. 제 말이 법입니다. 단호하고 익숙한 바리톤 목소리. 하얀 의사 가운을 펄럭이며 진료실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 차기태였습니다. 과거의 완벽한 수트핏은 온데간데 없고 가운 주머니에는 청진기와 아이 장난감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어요. 기태가 투덜거리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미자 앞의 데스크에 턱을 괴었습니다. 정간호사, 이 동네 환자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대학병원에서 내 말 한마디에 껌뻑 죽었는데. 미자가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볼펜으로 기태의 가운깃을 툭 쳤습니다. 부사장 자리 박차고 나와서 동네 의원 페이닥터 하는 주제에 말이 많네. 대학병원 타령할 거면 서울 가든가. 아, 누가 간대? 무슨 소리야? 누가 간대? 내 집이 바로 네 옆집인데 어디를 가? 기태가 슬그머니 미자의 볼펜을 빼앗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기태는 정말로 재단을 등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미자의 집 바로 옆 단칸방으로 이사를 오고 동네 의원에 취직해 미자의 옆자리를 꿰찼죠. 기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우리 집으로 와. 어머니가 킹크랩 삶아서 아버지는 직접 담근 인삼주 챙겨서 벌써 역에 도착하셨단다. 미자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자꾸 내려오시지 말라 해라.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미자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따뜻한 웃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문이 열리며 포대기를 둘러업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차 원장, 네 아들 기저귀 갈 시간이다. 똥냄새가 났는지 구수하네. 기태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오 마이 갓! 기태가 허둥지둥 가운을 벗어 던지며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가 기저귀 갈아줄게. 기저귀 가방을 들고 허둥대는 왕년의 차씨재단 후계자와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는 미자. 작은 동네 의원의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평화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달던 시어머니가 핏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어리석었던 남편이 뒤늦게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는 모습. 처음엔 참 밉상이다가도 결국엔 짠해지는 게 꼭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어긋난 오해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기도 하죠.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은 미자네 가족처럼 비온 뒤의 땅은 더 단단하게 굳는 법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벚꽃 흩날리는 따뜻한 봄이 오듯 우리 시청자님의 삶 속에서도 늘 볕 잘 드는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가족이 들려드리는 가슴 찡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속 시원하고 따뜻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미자를 향한 따뜻한 응원이나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귀 쫑긋 세워지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